IT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도메인이에요. 정보 관리하시는 분들도. 89회 때 하면 대박이 났었어요. IT 인프라가. 7문제가 나왔었죠, 아마. 5문제가 7문제가. 이제 여기 앞에 뭐 출제 경향 분석들은 많이 했던 거니까 그냥 쑥 지나갈게요. 하여간에 93회에는 IT 인프라가 많이 안 나왔어요. 네. 정보 관리에서. 근데 최근 3년간 출제 경향을 보시면 IT 인프라가 데이터베이스보다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하여간에 보면은 이제 무조건 얘는 풀면 고득점이에요. 답이 있는 거니까. 얘는 썰 푸는 게 아니잖아요. 외워가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을 알면은 20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응용은 무조건 이걸 열심히 하셔야 되고, 관리는 전략적으로 이런 것도 OS 기능, 알고리즘, 그다음에 스토리지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인프라 영역에서 기술사 역할은 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최적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거든요. 자, IT 인프라 지식 맵. 잘 보이세요? 초점 맞으세요? 좀 흐리죠? 이거는 그러면 이것이 맞추고 조정해야겠는데. 자, 크게 이제 기초, 그렇죠?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IT 인프라 기초가 뭐가 있는지. 기초로 가면은 네트워크하고 보안 시간에도 배웠었죠. 기초들, 법칙들. 그리고 그다음에 IT 인프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 그다음에 어떻게 정보가 표현되고 저장되는지.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이 뭐로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PC 있잖아요. PC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PC나 서버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대형 컴퓨터랑 PC랑 큰 메커니즘은 똑같잖아요. 큰 구조는. 뭐 대형 컴퓨터에는 뭐 CPU가 없거나 그러진 않죠.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뭐 중앙 처리 장치, 메모리, 그렇죠? 그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I/O, 그다음에 시스템 버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첫 장에서 IT 인프라가 기초를 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장부터는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각각 다 파헤칠 거예요. 두 번째 장에는 CPU에 대해서, 세 번째 장은 기억 장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메모리 위주로. 네 번째 장은 이제 메모리 외에 하드디스크를 중심으로 한 보조 기억 장치. 다섯 번째는 정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체제. 컴퓨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만 있고 운영체제가 없으면 깡통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뇌인 운영체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시간에 배웠지만 아키텍처라고 했을 때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게 아키텍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경우도 컴퓨터의 각 구성 요소 간의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I/O 메커니즘을 6장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반 하에서 이제 최근에는 어떤 그 고성능 컴퓨터 기술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고성능 컴퓨터가 있는데 최근에 그러면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 그런 품질적인 측면도 마지막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큰 진행 방향은 아시겠죠? 자, IT 인프라 기초예요, 이제. IT 인프라 기초. 자, 법칙은, 여기 나온 법칙은 제가 옛날 네트워크 시간에 했던 거죠. 이제 모르시는 거 없죠? 자, 무어의 법칙.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하면, 무어가 누구예요? 인텔 창시자잖아요. 인텔에서 뭐 만들어요? CPU. 예. 그렇죠. 예. 맞죠. 예. 예. 무어, 인텔의 창시자 무어가 얘기한 거, 그렇죠? CPU 성능. 예. CPU 성능 향상의 그런 뭐 원리, 기준을 제시한 게 무어의 법칙이고, 황해의 법칙은 CPU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삼성전자 사장이니까 반도체,
예, 반도체 집적도. 그다음에 길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정보 처리에서의 이런 두 가지의 원리, 그다음에 정보 통신에서의 원리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이제 맥갈프나 길더의 법칙은 뭐예요? 맥갈프는 뭐예요? 정보 통신이니까. 통신은 이제 서로 소통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소통을 하면 이제 결국 네트워크 통해서 교류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의 가치가 참여자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게 맥갈프 법칙이죠. 네. 맞나요? 네. 맥갈프가 누구예요? 처음에 이더넷 만든 사람. 이더넷 창시자. 네. 그다음 길더의 법칙은 이걸 말 그대로 그거죠. 광섬유 대역폭이 6개월마다 아니면 1년마다 3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길더의 법칙이죠.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나오는 법칙들은 정보처리나 정보통신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네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요 길더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컬럼니스트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론들도 만들어냈어요. 마이크로코즘과 텔레코즘. 실제 얘가 담고 있는 것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아우르고 있는 것들이고, 마이크로코즘 같은 경우도 이거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칙이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마인드맵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시고요. 들어가 볼게요. 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장표. 네트워크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보 통신을 그때 얘기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정보 처리죠. 네. 정보 처리는 기본적으로 소스가 뭐예요? 소스. 들어오는 소스. 데이터. 네.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죠. 네. 데이터를 가공한 게 정보죠. 네.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판단하는 게 지식일 것이고, 네. 네. 지식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게 좀 더 내재화되게 된다면 지혜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하여튼 정보 처리는 그런 지식이 되기 위한 시발점이다. 네.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네. 그게 정보 처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IPO라는 그런 1년 단계를 어떻게 한번 자동화를 할 것이고 효율화 시킬 것인가. 그게 이제 중점적인 부분이죠. 이 표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니까 한번 슬쩍 보세요. 정보 처리는 시간, 정보 통신은 공간이죠. 그 각각 관련하는 게 컴퓨터와 네트워크, 속도는 아직까지는 정보 처리가 빠르고 점점 네트워크 되는 속도가 이제 정보 처리에 육박해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기술들은 이제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지난번 할 때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아시겠죠? 여기서 모르는 거 없으시죠?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데이터 마이닝 그런, 예. 그 다음에 또 데이터 마이닝 하면,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하고 올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올랩과 데이터 마이닝 차이는 아시죠? 올랩의 관심사와 데이터 마이닝의 관심사는 틀리잖아요. 올랩은 과거의 사실에서 뭔가를 통계 같은 걸 내기 위한 거고, 그렇죠? 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올랩이고, 데이터 마이닝은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미래에 뭐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데이터 마이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하나가 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신경망 같은 거라든지, 그렇죠?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것들은 실제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신경망은 지난번에 나왔었죠? 도입 3회 때. 예. 신경망에서 학습하는 원리 나왔잖아요. 예. 데이터 마이닝에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원리들은, 규칙들은, 심화하실 때 좀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예. 그 다음에 컴퓨터의 기본 구조. 이건들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컴퓨터의 핵심 브레인은 중앙 처리 장치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CPU. 근데 이제 이 CPU를 뜯어보면 이 CPU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뭔가 제어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이런 제어 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연산이 필요할 때 연산을 하기 위한 연산 장치. 그래서 CPU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제어 장치인 컨트롤 유닛하고 그다음에 연산 장치인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CU하고 ALU가 핵심이에요. CPU에서. 이게 이제 CPU일 거고, 그럼 이 CPU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얘가 뭔가 메모리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명령 코드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입출력 장치한테 뭔가 제어 신호를 보내야지만 얘가 가치가 있는 거지 얘만 있어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의 뭔가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있다. 그리고 이 주기억 장치는 외장 보조 기억 장치랑 다 통신을 해가지고 좀 더 기억 장치 용량을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입력 장치를 만약에 얘기하라고 하면 쭉쭉 얘기할 수 있겠죠. 입력 장치. 예,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예. 다요 이게? 이게 다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여러 PC를 생각하는데, 자, 우리 인베디드 컴퓨터도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도 컴퓨터잖아요. 다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각종 센서 같은 것들도 입력 장치잖아요. 센서. 예. 센서라고 하면 이제 터치 센서, 뭐 음성 센서 다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입력 장치는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장치들은 이제 이것들을 입력받은 거를 가공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프린터, 모니터, 예. 예? 네, 스피커, 팩스, 네, 팩스도 있겠네요. 예. 또 뭐가 있나요? 출력 장치. 뭐 다 그런 종류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이것들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전체를 관장하기 위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제일 중요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컴퓨터 구조가 있는데, 이런 컴퓨터 구조를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겠죠.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아세요? 예, 여기 있잖아요, 폰 노이만. 안 보고 하신 거예요? 이야. 훌륭하십니다. 이야. 20년 전의 거를 기억하시네? 더 됐나? 하여간에 이 폰 노이먼이라는 수학자가 이 컴퓨터 구조를 처음에 제창했어요. 참으로 좋은 그 컴퓨터 구조를 제창했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제 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폰 노이먼이 만든 폰 노이먼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버드라고 하는 또 구조가 또 있어요. 하버드 구조. 이건 몰라셨죠? 근데 이게 제가 시험 볼 때인가? 87회인가에 아마 이게 나왔었어요. 조직응용에. 폰 노이먼 구조와 하버드 구조를 비교하라고. 하여간에 폰 노이먼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조고요. 하버드는 얘를 조금 바꾼 거예요. 크게 안 바꿨어요. 자, 그럼 볼까요, 한번? 처음에 이제 폰 노이먼 구조가 이거예요. 이 폰 노이먼 구조의 핵심은 이 두 가지, 빨간 칠한 거 두 가지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즉, 모든 명령어는 반드시 메모리로 올라와야 돼요. 메모리로 반드시. 메모리로 올라오지 않은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폰 노이먼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모든 명령어는 순차 처리된다. 순차 처리. 하나씩 처리돼야 된다. 이게 폰 노이먼 구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두 가지를 보시면은, 메모리로 올라가지고 처리를 하나씩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처리하기 되게 쉽죠? 그렇죠? 이대로만 한다면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맞죠?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프로그램 크기가 커지거나 그런 경우는 프로그램 하나의 크기가 메모리 크기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또 돌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메모리가 한계가 있다 이거죠. 모든 프로그램의 코드를 메모리로 다 올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용하죠? 가상 메모리 이용하잖아요. 근데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용량을 쓰는데 속도가 느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와핑하는 그런 그 부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 두 번째, 모든 명령어가 순차 처리된다. 요거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여러 개를 동시에 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렵겠죠. 최초의 폰 넣는 구조에서는 그게 안 됐을 테니까. 지금은 물론 해결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순차 처리되는 그런 폰내면 구조를 따르면서 어떻게 여러 개의 그런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시킬까요? 스레드, 스레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를 그냥 기본 메커니즘이 뭐예요? 그죠? 10분할이죠, 10분할. 그러니까 10분할로 해가지고 클럭 단위로 10분할 시켜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순차로 돌리지만 마치 이제 내가 볼 때는 같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10분할 단위가 되게 작기 때문에.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컴퓨터는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계점 뭐냐면 이렇게 그 하나의 메모리 내에 명령어와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지금 분리가 안 돼 있고 같이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 버스를 같이 공유를 한다 이거죠. 이제 버스를. CPU와 메모리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특정한 그런 버스를 사용할 텐데 이 버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명령어가 할 때랑 데이터가 할 때 동시에 못 가겠죠. 명령어 주고 나서 이거 데이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병목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버드 아키텍처는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에다가 하나를 계산한 거예요. 뭘까요? 뭐를 계산했을까요? 그럼 유추해 보세요. 이제. 네, 버스 분리가 핵심입니다. 버스 분리. 예. 그러니까 메모리와 명령어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 버스를 분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병목이 사라지겠죠. 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모든 명령이 메모리로 올라온다는 거나 그다음에 순차 처리되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폰 넣는 구조의 한계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이 이런 병렬 처리, 그 다음에 명령어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CPU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놈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빈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런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캐시 같은 거 있죠. 캐시. 그 다음에 뭐 DMA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메모리를 액세스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전용 I/O 처리 프로세스를 둬가지고 I/O 처리를 속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뒤에 이것들은 별도로 뒷장에 얘기 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두 개의 구조가 있는데 장단점은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버스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거 각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 신호가 좀 복잡해지겠죠.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했던 폰 도면 구조의 병목은 사라지겠죠. 네. 크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저장하느냐. 네. 자, 크게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줘야겠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프로그램. 사람이 프로그래밍한 코드를 어떻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줄 것인가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통 프로그램 코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잖아요. 자, 영어로, 그렇죠. 영어 기반으로. 그래서 if, then, else 해가지고 사람이 누구나 보아도 이건 뭐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컴퓨터는 보면 모르죠. 제가 어떻게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서 데이터가 처리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이것을 비트로 바꿔서 인식을 해야 돼요. 비트로.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 코드가
어셈블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CPU 독립적인 이런 중간 언어를 바뀌게 되고요. 이게 이제 CPU가 알 수 있는 이렇게 기계어로 바뀌게 되겠죠. 컴퓨터는 바보예요. 0과 1밖에 몰라요. 그런 게 이제 다 프로그램하고 이제 컴파일 과정 거쳐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한 이런 언어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걸 보자고요, 한번. 자, 크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컴퓨터는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비트 수를 8개로 줄인 거예요. 실제 더 길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 앞에 3개는 이게 어떤 명령을 나타내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한 연산 코드구나. 뒤에 5개는 내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갖고 있는 그런 어드레스겠구나. 그렇게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앞에 3가지는 연산 코드, 뒤에 거는 실제 어드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용어로서 앞에 거를 연산 코드, 뒤에 거를 오퍼랜드라고 해요. 오퍼랜드. 그래서 명령어는 이렇게 연산 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연산 코드를 몇 개까지 할 수 있겠어요? 3비트니까 2의 3승 8가지죠? 8개의 연산을 얘는 수행할 수 있어요. 얘는 그리고 5개니까 32개의 기억장치 주소를 어드레싱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요런 이제 어셈블리어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001이니까 뭔가 로드라는 명령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뭐 꺼내오라는 거구나. 그렇게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명령들이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에 각각 들어가 있게 되겠죠.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곳,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곳이 분리되어 있겠죠. 통상 명령어들은 좀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은 밑에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PC 기준으로 한 번 더 좀 짜게 본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여러분들 컴퓨터를 뜯어보시면은 크게 이제 CPU가 있고 2가지의 이런 브릿지가 있어요. 메모리 브릿지, 롤트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IO 브릿지. 얘 같은 경우는 뭔가 메모리를 처리해주기 위한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놈이고, 얘는 IO 인터페이스를 해주기 위한 브릿지가 분리되어 있어요. 컴퓨터를 뚫어보시면. 그래서 당연히 메모리 브릿지는 이게 주기억 장치랑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특수하게 이제 이 AGP라는 그래픽 카드는 얘는 직접 여기 IO에 안 붙어 있고 메모리 브릿지 붙어 있어요. AGP라는 그 그래픽 카드는. 나머지 이제 이런 IO에 붙어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보시면 알겠죠. 여기서 모르는 게 뭐예요? 잘 모르시겠는 거. 다 한 번씩 들어보신 거죠? 네. 뭐 HDMI도 요즘에 되게 인기 있는 거잖아요. HDMI. 하이 데피니션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여러분들 그 TV에 보시면 단자 있잖아요. 그래서 고화질 HD 영상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SATA 같은 경우는 디스크 인터페이스죠. SATA. 옛날에 ID 방식이 있었고 뭐 파타 있었고 또 있었잖아요. 파타, SATA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건 PCI 카드. 옛날에 뭐 배사 카드 나왔었죠. 배사. ID 카드, 배사 카드. 그다음에 나온 게 PCI 카드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각각 키보드, 이더넷 카드, 그래픽 카드, 시즈런 디스크 프린터들을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보시면서 보는 선들이 다 3개씩 있잖아요. 버스는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3가지가 있어요. 주소 버스,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 그 다음에 제어 버스. 각각의 역할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좀 설명해 볼게요. 자, CPU는 뭐 하는지 당연히 아시죠? 그렇죠? 실제 얘는 이제 컴퓨터의 머리고, 얘가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처럼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CPU고, 실제 CPU 내부에는 이렇게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가 있고, 각종 그런 메모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레지스터가. CPU 내부에.
임시로 뭔가 정보들을 보관하기 위한 그런 버퍼 메모리 형식의 레지스터가 CPU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는 다 아실 거고, 그렇죠? 얘의 핵심은 뭐죠? 휘발성이죠, 휘발성. 날아가잖아요. 여러분들에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들 뇌가 이제 CPU잖아요. 거기 있는 메모리는 어떤 메모리예요? 고휘발성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보조기억 장치. 지금 만들고 계시는 원맵 같은 거. 그게 보조기억 장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영구 저장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많이 보면 볼수록 내 머리에 쌓이겠죠, 이제. 내 머리에 있는 캐시 메모리에 쌓이게 되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여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 원맵 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입출력 디바이스, 뭐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가 크게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가 있는데, 자, 되게 쉬워요. 제어 버스는 뭐냐면, 뭔가 이제 그 제어 신호를 보내기 위한 얘는 버스예요. 제어 신호 보내기 위한 버스. 그러니까 CPU가 뭔가 각종 그런 IO 디바이스한테 제어 신호를 보내는 거 용도예요.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IO 제어기들이 타 IO 제어기한테 뭔가 요청할 때.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그다음에 데이터 버스. 데이터 버스는 뭔가 이제 내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갖고 올 때 그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 버스에 실려서 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양방향이겠죠. 메모리에 저장할 때, 갖고 올 때, 그렇죠? 양방향이에요. 그래 이제 마지막에 있는 주소 버스는 뭐냐면 얘는 내가 만약에 CPU가 특정 메모리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글로 뭔가를 보내야겠죠. 그렇죠? 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어드레스가 어디 있는지 그 어드레스 주소를 이 어드레스 주소 버스에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용도는 단지 그냥 주소 정보를 보내기 위한 그런 신호만 갖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32비트 버스, 32비트 CPU다 아니면 컴퓨터다 아니면 64비트라고 하는 거를 기준은 셋 중에 뭐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드레싱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얼마큼 되느냐,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2비트 컴퓨터는 한 번에 32비트 어드레싱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최대 어드레싱 할 수 있는 사이즈가 4기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4기가. 내가 4기가 넘어가는 영역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어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어드레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32비트 컴퓨터에다가 내가 아무리 메모리를 이 4기가 이상 꽂더라도 그 나머지는 사용 못해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64비트가 오면서부터 이런 메모리의 제약이 사라졌죠. 얘는 거의 16엑사바이트까지 된대요. 기가바이트 위에가 테라바이트죠. 테라바이트 위에가 뭐예요? 엑사바이트예요. 그러면 거의 뭐 우리 웬만큼 우리 기업에서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테라바이트급이지 엑사바이트급까지는 거의 안 가죠. 그러니까 64비트 CPU로 오면서부터 메모리 그 한계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보조기억 장치 안 쓰고 메모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죠. 메모리를 가지고서 뭐 테라바이트까지 구성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해도 돈이 되게 비싸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컴퓨터 원리가 있는데,